안녕하십니까. 윤종화의 정신분석입니다. 이번 영상은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성격 분석에 관한 것입니다. 두 사람을 동시에 분석하는 이유는 여성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해서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성격 분석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5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이때 어머니 나이가 45세입니다. 그리고 넷째 형과의 나이 차이는 7년 정도입니다. 따라서 3형제 모델에 의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첫째 아들 성애적 유형의 셋째 아들 자기애적 특질이 혼합된 성애적 자기애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부모가 성적으로 왕성하지 않은 나이에 태어났으므로 성애적 특질보다는 자기애적 특질이 더 강한 성애적 자기애적 유형입니다. 그렇다고 성애적 특질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성애적 특질이 강하면 예술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미술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는데도 그림에 상당한 자질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성애적 특질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 자기애적 특질이 강하면 머리가 영리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군관학교 예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것은 자기애적 특질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성애적, 자기애적 유형으로 유명한 인물은 지난 영상에서 예를 든 알렉산더 대왕과 니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인물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히틀러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성격과 이들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성애적 특질이 더 강한 성애적, 자기애적 유형이고 히틀러는 자기애적 특질이 더 강한 성애적, 자기애적 유형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은 유년기에 누가 더 오랫동안 어머니와의 신체적 접촉을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서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와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어머니의 사랑 가득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프로이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생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서자였기 때문에 그는 아마도 5살 때까지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자랐을 것이고 이로 인해 그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던 어머니의 사랑 가득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예술, 문학, 정신분석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성애적 특질이 강한 이유는 5살 때까지 아버지와 떨어져 살아서 아버지의 것에 위협을 거의 받지 않았고 동시에 젊은 어머니와 오랫동안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젊으면 첫째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신체적 특성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생기발랄한 육체와의 접촉은 유아의 감각기관을 성적으로 예민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성적으로 예민하게 된 생리적 조건이 어린아이를 나중에 예술가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분야에 정통한 니체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술가의 심리학. 예술이 있으려면 어떤 미적 행위와 미적 인식이 있으려면 특정한 생리적 성결 조건이 필수 불가결하다. 즉 도취라는 것이. 도취는 우선 기관 전체의 흥분을 고조시켜야만 한다. 그러기 전에는 예술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양한 기원을 갖는 온갖 종류의 도취는 모두 예술을 발생시키는 힘을 갖추고 있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근원적인 도취인 성적 흥분의 도취가 특히 그러하다. 지금 지문은 니체의 우상의 황혼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성적 흥분을 정신적 창조로 전환하는 심리적 기제를 승화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승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적 흥분이 일어나기 쉬운 감각이 먼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감각은 젊고 건강한 어머니와의 빈번한 신체 접촉으로 만들어집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예술가적 자질은 가지고 있지만 뛰어난 예술가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어머니의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성격 구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는 히틀러에 더 가깝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나폴레옹을 비교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박정희 대통령과 히틀러를 비교하는 것에 대해 불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정신분석적 관점에서는 자기애적 특질이 병리적으로 강한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는 자기애적 정신병리 환자, 즉 과대망상증 환자일 뿐입니다. 프로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애적 유형의 사람들은 병이 들면 히스테리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으며 강박적 유형의 사람들은 강박신경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할 수 있다. 자기애적 유형의 사람들은 보통 때는 외부 세계에 대해 독립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그러나 이들이 외부 세계에 대해 좌절을 느끼게 되면 특히 정신병에 걸리기 쉽다. 또 범죄를 저지르기에 안성맞춤인 상황이 조성되기도 한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성욕에 관한 3편의 에세이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첫째 아들, 성애적 유형은 히스테리에 걸릴 가능성이 크고 둘째 아들 강박적 유형은 강박신경증에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첫째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강박적 특질이 아주 강하게 되면 강박신경증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자기애적 유형은 외부 세계에 대해 좌절을 느끼게 되면 특히 정신병에 걸리기 쉽고 또 범죄자가 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성격적 인물을 모티프로 한 작품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입니다. 죄와 벌의 주인공인 라스콜리니코프는 나폴레옹이 되고 싶어서 전당포 노파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논리로 살인을 정당화합니다. 아무튼 예를 들면 전인류적인 입법자도 좋고 재정자도 좋습니다. 고대로부터 시작해 라이커거스, 솔론, 마호메트, 나폴레옹 등등의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새로운 법률을 발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에서 신성시되고 자손 대대로 계승되어 온 옛 법률을 파기했을 뿐 아니라 만일 유혈 이외에는 그 유혈 외에는 자기들이 살 길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피를 흘리게 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는 그러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범죄자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인유적인 입법자, 재정자들 그 대부분이 특별히 소름이 끼칠 정도의 유혈 도배들이었다는 것은 실로 주목할 만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요컨대 내가 내린 결론이란 것은 사람은 누구나 위인이라고 할 정도는 못된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상도에서 일탈한 인간, 다시 말하면 조금이라도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누구든 간에 그 본질적인 면으로 따져볼 때 반드시 범죄자를 면치 못하는 것이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대체적으로 그러한 경향으로 오늘날 우리의 전 세계의 역사가 흘러내려왔다는 것은 전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범죄자가 아니면 상도에서 일탈하기는 힘듭니다. 지금 지문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자기애적 특질은 말 그대로 자기를 사랑하는 특질입니다. 자기애적 특질이 병리적으로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자랑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알렉산더 대왕을 들 수 있습니다.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술만 마시면 자신의 군사적 업적을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술을 마시면 자신의 군사적 업적을 지나치게 자랑했다. 타고난 성품이기도 했지만 부분적으로는 아첨꾼들의 말을 들어온 탓이기도 했다. 마음이 고든 친구들은 알렉산드로스가 그럴 때마다 몹시 난처했다. 왕 앞에서 아첨꾼들과 경쟁하듯 칭찬을 늘어놓고 싶지도 않았고 칭찬을 하지 않음으로써 왕의 노여움을 사고 싶지도 않았다. 지나친 칭찬은 나쁘끄러운 일이지만 칭찬을 전혀 하지 않는 것도 위험한 행동이었으리라. 지금 지문은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자기애적 유형은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서 타인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애적 특질이 강한 유형이 걸리기 쉬운 정신병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과대망상증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니체를 들 수 있습니다. 니체의 자기애적 특질은 말년에 자신을 카이사르나 알렉산더 대왕의 아들이라고 믿는 과대망상으로 발전합니다. 위대한 개인들은 가장 오래된 사람들이다. 내가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내 아버지일 수도 있으리라. 아니면 알렉산더, 이 육화된 디오니소스가.
이것을 쓰고 있는 이 순간 우편 배달부가 내게 디오니소스의 머리를 배달한다. 지금 지문은 니체의 이 사람을 보라 해서 발췌한 것입니다. 죄와 벌의 주인공이 나폴레옹이 되고 싶어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고백하는 장면은 그가 과대망상증에 걸려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렇게 과대망상증에 걸리게 되면 자신을 신이나 위대한 인물과 동일시합니다. 히틀러도 과대망상증 환자였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이 독일의 새 구원자이자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창건할 인물로 신에 의해 선택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모두 조사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즉, 히틀러는 자신이 불멸의 히틀러가 될 운명을 타고났고 독일의 새 구원자이자 세계의 새로운 사회 질서를 창건할 인물로 신에 의해 선택되었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념은 그가 전파하는 사상의 진실성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개인적으로 위대하다고 믿는 확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금 지문은 월터 랑거의 히틀러의 정신분석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또 자기애적 특질이 강한 유형이 범죄자가 되기 쉬운 까닭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었거나 약해서 초자아가 강하게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애적 특질이 강한 유형은 기존 법률을 파괴하거나 상도에서 일탈하는 행위를 많이 합니다. 기존 법률을 파괴하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은 쿠데타나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았고 히틀러는 무솔리니와 같은 독재자가 되기 위해 맥주 홀폭동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 정변을 주도하게 된 것도 자기애적 특질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체도 군사 분야는 아니지만 철학 분야에서 탁월한 반역자였습니다. 역사학자인 E.H. 카의 진술을 들어보겠습니다. 더 까다로운 수준에서 탁월한 반역자이자 개인주의자인 인물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그 시대와 그 나라의 사회에 사납게 급진적으로 반항한 점에서 니체보다 더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지문은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니체와 히틀러 모두 첫째 아들이지만 셋째 아들 자기애적 특질이 강한 성애적 자기애적 유형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성애적 특질도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차이점은 니체나 히틀러는 어머니의 나이가 젊었을 때 태어나 박정희 대통령보다는 예술가적 기질이 더 발달했습니다. 실제로 니체는 어린 시절에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고 히틀러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화가 지망생이었습니다. 히틀러가 니체를 자신의 정신적 스승으로 여긴 것은 이러한 성격 구조의 유사성 때문입니다. 다만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달리 니체와 히틀러가 뛰어난 예술가가 되지 못한 이유는 성애적 특질보다 자기애적 특질이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애적 특질이 강하면 철학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니체는 초인 사상을 창시했고 이 초인 사상을 토대로 히틀러는 나치즘을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한 개인의 성격적 특질은 외부에 투사되어 그의 사상이나 철학이 됩니다. 니체가 예술가적인 독재자와 철학적인 권력자에 의한 세계 지배를 소망한 것은 그의 성애적 자기애적 특질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보다 포괄적인 형태의 지배의 호의적인 조건이 처음으로 형성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 땅 위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그런 형태의 지배 말이다. 세계 종 연맹 같은 것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 연맹은 지배적인 종족을, 미래 이 땅의 주인들을 기르는 임무를 맡은 것이다. 대단히 엄중한 자기 훈련을 바탕으로 한 새롭고 거대한 귀족 사회가 바로 그것이다. 저기선 철학적인 권력자들과 예술가적인 독재자의 의지가 수천 년 동안 뚜렷한 흔적을 남길 것이다. 지금 지문은 니체의 권력 의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삼형제 모델에서 첫째 아들은 주로 어머니의 육체적 특성을 내면화하고 셋째 아들은 주로 어머니의 정신적 특질을 내면화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은 첫째 아들이 태어나는 시기에는 부모가 신체적으로 젊고 생기발랄하지만
셋째 아들이 태어나는 시기는 부모가 상대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신체적으로 그다지 생기발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 든 어머니는 자기희생적이고 헌신적이므로 셋째 아들도 어머니의 이러한 특성을 내면화해서 자기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성격이 됩니다. 다시 말해 어머니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셋째 아들은 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었을 때는 어린 시절의 어머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셋째 아들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에게 헌신하려고 하는데 그 대상은 주로 국가나 민족이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쓴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라는 휘호는 박정희 대통령이 조국과 민족을 자신의 어머니와 동일시하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을 존경한 이유도 국가에 헌신하려는 이순신 장군의 성격적 특성을 간파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이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인간의 뇌는 어머니와 국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국가의 어머니와 동등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국가를 모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런 대상을 어머니와 동일시하는 무의식적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애적 특질이 강한 유형은 국가를 어머니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폴레옹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병사들이여, 나에 대한 복종을 통해 그대들은 그 무엇보다도 조국에 봉사한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내가 그대들에게 애정을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 프랑스에 대한 나의 불타는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나는 그대들이 앞으로 거둘 승리를 통해 그들에게 깨우쳐 주기를 바란다. 지금 지문은 막스 갈로의 나폴레옹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를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복 전쟁을 어머니 프랑스에 대한 자신의 불타는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폴레옹의 연설은 프랑스 병사들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어머니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프랑스 혁명군은 열악한 무기와 장비를 가지고도 다른 유럽 국가의 연합군을 상대로 연전연승을 하게 됩니다. 모든 믿음이나 신앙의 밑바탕에는 어머니에 대한 바로 이러한 불타는 사랑이 투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탁월한 심리학자였던 르봉조차도 누더기를 걸친 프랑스 군인들이 무장을 잘 갖춘 유럽 전체를 상대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맞설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정말로 강력하고 프랑스가 폭력과 살인, 무시무시한 내전의 폐허와 공포를 용인하도록 만들고 그리하여 무장을 갖춘 전체 유럽에 성공적으로 맞설 수 있었던 것은 혁명이 새로운 통치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종교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역사는 독실한 믿음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무적의 로마 제국의 병사도 마호메트의 신앙에 교화된 유목민 병사들 앞에 굴복해야 했다. 마찬가지로 유럽의 왕들은 누더기를 걸친 프랑스 국민의회의 군인들에게 저항하지 못했다. 모든 사도들처럼 국민의회의 군인들은 자신의 믿음을 전파한다는 유일한 목표에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꿈에 따르면 그 믿음은 세상을 확 바꿔놓게 되어 있었다. 지금 지문은 르봉의 프랑스 혁명과 혁명의 심리학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군인은 어머니와 국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어머니에 대한 이들의 사랑은 억압되어 있어서 평소에는 국가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어머니의 상징적 대체물을 제공해주면 어머니에 대한 욕망이 되살아나면서 그 상징적 대체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됩니다. 히틀러도 본능적인 심리학자였습니다. 히틀러는 독일을 모국이라고 부르며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모국에 대해 끊임없이 불타고 있는 동경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히틀러는 독일 민족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어머니에 대한 끊임없이 불타고 있는 동경에 호소함으로써 독일 민족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희생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의 어머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머니의 젖가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강제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모국으로부터 떼어놓아졌더라도 언어라고 하는 신성한 보물을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들,
조국에 대한 그 충성심 때문에 박해받아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비통한 마음으로 다시 성실한 어머니의 가슴으로 돌아갈 때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것이다. 독일인이면서 사랑하는 조국에 속할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 절감하고 있는 자만이 모국에서 떨어진 어린이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불타고 있는 깊은 동경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지문은 히틀러의 나의 투쟁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인간의 뇌가 어머니와 국가를 구별하지 못하는 더 근본적인 요인은 뇌가 추상적인 사고를 위해서 사물의 윤곽이나 패턴만을 인식하도록 진화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과학적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각각의 시기는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더 높은 단계의 우회 기법을 확보함으로써 정보의 진화를 계속한다. 세 번째 시기의 시작을 알린 것은 동물의 패턴 인식 능력이었다. 지금도 우리 뇌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작업이다. 궁극적으로 인류는 자신이 경험하는 세계에 대한 추상적 정신 모델들을 창조하고 이 모델들의 의미를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발전시켰다. 지금 지문은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은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각기관은 사물의 희미한 윤곽이나 패턴 정도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선명한 이미지나 영상을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감각기관이 인식한 희미한 윤곽이나 패턴을 뇌가 재해석해서 선명한 이미지나 영상으로 재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뇌과학자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망막을 관찰해보면 망막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광자의 확률 분포밖에 없습니다. 색깔, 형태, 입체감 등은 대부분 뇌가 만들어낸 해석입니다. 어쨌든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대상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면 그 감각을 뇌가 해석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한 결과물을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입니다. 이미 뇌가 계산을 다 끝낸 결과물이라는 얘기죠. 지금 지문은 김대식의 당신의 뇌, 미래의 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두개골에 둘러싸여 있는 뇌는 세상을 직접 보지 못하므로 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감각기관이 주는 정보로만 세상을 판단합니다. 인간의 뇌가 국가를 어머니로 인식하는 이유는 산이나 강, 계곡 등과 같은 대지의 윤곽이 어머니의 신체를 표상하고 생명의 탄생과 양육 등의 패턴이 어머니의 기능을 표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어머니 신인 가이아가 동시에 대지의 신인 까닭도 이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사랑을 과도하게 받은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동경하게 됩니다. 특히 자기애적 유형이 어머니의 사랑을 과도하게 받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머니의 사랑을 과도하게 받게 되면 자기애적 유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애적 유형은 어머니에 대한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상징하는 대지를 정복하거나 국가를 지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프로이트가 말한 정복자의 감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애적 특질이 강한 유형 중에서는 특히 정복자가 많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것도 알렉산더 대왕이 무의식적으로 대지를 어머니로 착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카이사르가 로마를 정복하기 전에 어머니와의 근친상 간의 꿈을 꾼 것도 카이사르의 무의식이 로마를 어머니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대 사람들이 영웅들의 꿈속에서 어머니와의 근친상간, 어머니와 입맞춤 등을 모두 대지를 점령하거나 국가를 지배하는 암시로 해석한 것은 매우 정확한 꿈 해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고대인들에게는 노골적인 오이디푸스 꿈의 상징적 해석이 낯선 것이 아니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어머니와 성교하는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해몽가들은 꿈을 어머니 대지를 점령하리라는 좋은 징조로 해석하였다. 타르퀴니아인들에게 내린 신탁 역시 잘 알려져 있다. 그들 중 제일 먼저 어머니에게 입맞춤하는 사람이 로마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신탁이었다.
브루투스는 이것을 어머니 대지에 대한 암시로 해석하였다. 그는 이것이 모든 인간 공통의 어머니라고 말하면서 대지에 입맞추었다. 이것과 관련해 헤로도투스가 이야기한 히피아스의 꿈. 그러나 히피아스는 지난 밤 꿈을 꾼 후 야만인들을 마라톤으로 데려갔다. 자신이 어머니와 함께 잔다고 생각되는 꿈이었다. 그는 이 꿈을 토대로 자신이 아테네로 돌아가 지배권을 되찾은 다음 말년의 고향에서 눈을 감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이러한 신화와 해석들은 올바른 심리학적 인식을 시사한다. 나는 어머니가 자신을 특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자신에 대한 남다른 신뢰와 불굴의 낙천주의를 드러낸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들은 흔히 영웅적으로 보이고 실제로 성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밑거름이 된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정복자의 감정을 갖게 되는 과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복자들은 유아기부터 어머니가 자신을 특히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니체가 가장 위대한 것은 모성적인 것이라고 했듯이 어머니의 사랑은 어린아이의 자부심을 극대화해서 어린아이는 자신에 대한 남다른 신뢰와 불굴의 낙천주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유아가 아동이 되면 어머니를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존재를 알게 됩니다. 바로 위대한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아버지는 대부분 어머니의 강력한 보호 때문에 또는 아버지 자체가 연약해서 위대한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아버지의 위치에 자신을 놓으려는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 그 욕망은 훗날 어머니를 상징하는 대지나 국가를 정복하려는 상징 행위로 발현됩니다. 물론 그들의 의식은 자신이 정복하려는 대지나 국가가 어머니의 상징적 대체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의 지배자가 되기를 꿈꾸고 히틀러가 세계 정복을 추구했던 것도 어머니를 차지할 수 있는 아버지의 위치에 자신을 놓고 싶어서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를 욕망하는 아이는 언제나 자신을 아버지의 위치에 놓으려고 하는 욕망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래서 환상 속에서 자신을 아버지와 동일시하게 되며 훗날 이로 인해 아버지에 대해 승리를 거두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기게 된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예술, 문학, 정신분석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성격을 외부 인물에 투사해서 자신의 성격과 유사한 사람을 존경하거나 숭배합니다. 외부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셈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을 존경했다는 것은 자신의 자기애적 특질을 사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숭배한 또 다른 인물은 나폴레옹입니다. 어느 정도였나 하면 교사 시절의 하숙집에 나폴레옹의 초상화를 걸어둘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프랑스인이 아니라 코르시카인입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 국적을 갖게 된 것은 코르시카가 그 당시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나폴레옹에게서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할 대상에 대해 영감을 얻었을 것입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히틀러를 쓸만한 사람이라고 한 것은 히틀러에게서 자신과 닮은 점을 발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박정희 대통령의 삶은 히틀러의 삶과 유사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히틀러의 첫 번째 닮은 점은 나폴레옹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어렸을 때 자신의 결핍을 매우 예민하게 느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자신이 존경하고 본받을 수 있는 강한 남성상을 찾아다닌 것이다. 나중에는 역사에서 자신의 인도자를 찾고자 했다. 시저, 나폴레옹, 프레데릭 대왕 등은 그가 애착을 보인 몇몇이었다. 지금 지문은 월터 랑거의 히틀러의 정신분석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닮은 점은 히틀러는 오스트리아인이었지만 독일 제국을 위해 봉사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인이었지만 일본 제국을 위해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애적 특질이 강한 유형이 자신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려는 이유는 그 당시에 자신의 나라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보다 더 잘 살거나 더 발달한 나라를 자신의 모국으로 간주합니다. 오스트리아인이었던 히틀러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독일 군대에 자진해서 입대한 이유도 그 당시 독일 제국이 오스트리아보다 훨씬 발달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히틀러에게 그런 독일 제국은 이상적인 어머니의 상징이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독일을 보통 아버지의 나라라고 말한 반면 히틀러는 거의 항상 어머니의 나라라고 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 있다. 독일은 그의 이상적인 어머니의 상징이 되었고 그러한 감정들은 그의 저술과 연설들에 명확히 표현되어 있다. 지금 지문은 월터 랑거의 히틀러의 정신분석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자기애적 특질이 강한 인물들이 다른 나라를 모국이라고 착각을 하는 이유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독점하고 있었던 행복한 시간에 대한 판타지 때문입니다. 그 시절에는 자신은 황태자였고 부모는 황제나 황후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이러한 환상은 나중에 부모가 황제나 황후로 나오는 꿈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부모는 천한 신분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부모를 지워버리고 과거의 부모를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부모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어린 시절 환상을 현재에 투사해서 현재에서 잘 살거나 풍요로운 국가를 자신의 부모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정신분석적 견해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로맨스에서 그 세부 사항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상류층의 신분을 가진 부모나 혹은 그런 아버지를 찾게 된 경우 이 발견은 아이의 머릿속에서 자신의 천한 부모를 지워버리는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왜냐하면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를 실제로 제거한 것이 아니라 단지 승격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 높은 신분으로 친아버지를 대체하려는 이 모든 노력은 아버지가 가장 강하고 위대해 보이는 시기 그리고 어머니가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 행복한 시기를 잃어버린 아이가 그리워하는 순수한 간절함의 표현이다. 그의 상상은 단지 이미 지나가 버린 행복한 시간에 대한 유감의 표현이다. 따라서 유년 시절에 대한 과대평가는 또다시 판타지로 실현된다. 꿈에 대한 연구는 이 주제에 대하여 공헌한 바가 크다. 꿈의 해석에 의하면 나이가 들어서 꾸는 왕이나 왕후에 대한 꿈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변하는 것이다. 지금 지문은 오토 랑크의 영웅의 탄생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교직을 버리고 자진해서 군인이 된 것도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상적인 어머니의 상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이 일본 제국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충성을 다하여 나라에 보답하고 나를 죽여서 국가를 받들겠습니다라는 글을 써서 일본 천황에게 바칩니다. 그런 박정희 대통령에게 일본의 패망은 어머니를 잃은 것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징적 어머니를 잃게 되면 무의식은 어머니의 새로운 상징적 대체물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번에는 남한보다 더 잘 살았던 북한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박정희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습니다. 히틀러와 박정희 대통령의 세 번째 닮은 점은 두 사람 모두 자연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부하에 의해 권총으로 살해되었고 히틀러는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인이 다르게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평가는 역사가에게 맡겨두기로 하고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성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성격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여성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남성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반대로 여성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아버지와 결혼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사라져 주기를 바라는 소망입니다. 프로이트의 저작에 나오는 사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아주 총명하고 생기 넘치는 4살 된 소녀에게서 아동 심리의 이런 측면이 특히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 아이는 터놓고 이렇게 말한다. 엄마가 어디로 가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면 아빠는 나와 결혼해야 해요. 내가 아빠의 부인이 되겠어요.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유경수 여사 사망 후 박근혜 대통령은 퍼스트레이디를 대행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한 대학교의 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퍼스트레이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외국에 가서 공부하는 게 어떻냐라고 충고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은 퍼스트레이디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 줄 모르세요 라며 소리치며 인사도 없이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어머니를 차지할 수 있는 아버지의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인 것처럼 딸에게도 아버지를 차지할 수 있는 어머니의 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구약성서에도 여성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과 그의 두 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롯의 가족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하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으로 변합니다. 어머니의 자리가 비게 되자 롯의 두 딸은 아버지와 관계를 갖고 자식을 낳습니다. 롯과 두 딸의 이야기는 여자아이 버전의 오이디푸스 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관련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지금 지문은 구약성서의 창세기 제19장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하지만 남성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여성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는 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남성의 성역할은 번식 대상을 찾는 것이고 여성의 성역할은 실제로 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에게는 번식 대상이 중요하고 여성에게는 임신과 그 결과인 아이가 중요합니다. 즉 여성의 성역할은 임신이고 그 목적은 어린아이입니다. 남자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니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자에 대한 것은 모두 수수께끼다. 그러나 여자에 대한 문제는 모두 단 하나의 답으로 풀린다. 바로 임신이다. 여자에게 있어 남자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할 뿐 목적은 언제나 어린아이다. 지금 지문은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종의 유전자를 후세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새끼를 낳아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남성이 아니라 남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본능은 아직 보지도 않은 남근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그것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여성의 본능을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남근에 대한 본능적 충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여성의 남근 소원을 그 자체로서 차라리 근본적인 여성성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소녀가 아버지를 향해 갖게 되는 소원은 아마도 원래는 남근에 대한 선망인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그녀에게 허용하는 것을 거절했고 그러므로 그녀는 이제 그것을 아버지에게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근에 대한 선망이 아이를 향한 것으로 대체됨으로써 비로소 여자다운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아이는 옛날의 상징적인 등가물로서 남근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여자아이는 매우 어릴 때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은 남근기적 단계에 이미 아기를 갖고 싶다고 소망하게 되는데 그들이 인형을 갖고 노는 놀이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인형은 그녀 자신인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녀를 상대로 했던 모든 행위를 이제는 그녀 스스로가 아기에게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옛날의 남근을 갖고 싶다는 남성이고 싶어하는 소원은 완결된 여성성을 통하여 아직도 희미하게 계속 빛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남근 소원을 그 자체로서 차라리 근본적인 여성성으로 인식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여자아이가 인형 놀이를 하는 것도 여성의 본능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성은 남근과 아이에 대한 본능적 인식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여성의 남근 소망은 그리스 신화에서 여성성을 대표하는 아프로디테로 상징화되어 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로마 신화의 비너스에 해당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아프로디테는 남근을 좋아하는 여신입니다. 아프로디테라고 한 것은 그녀가 거품에서 자라났기 때문이며 퀴테레이아라고 한 것은 그녀가 퀴테라로 갔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은 그녀를 퀴프로스에서 태어난 여신 혹은 남근을 좋아하는 여신이라고 불렀는데 그녀가 파도가 높게 이는 퀴프로스 섬에서 무트로 올랐기 때문이며 또한 남근에서 나와 세상의 빛을 보았기 때문이다. 지금 지문은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여성의 남근 소망은 심리적 외상을 경험하게 되면 왜곡되어 표현됩니다. 이렇게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왜곡되는 본능을 콤플렉스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콤플렉스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이 본능이 아닌 콤플렉스에 의해 지배되는지는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신분석적 견해입니다. 유아의 무력함에서 분명하게 보이는 이 부적절함은 콤플렉스에 의해서 보상된다. 인간 심리학이 본능보다 콤플렉스에 의해 지배된다는 사실은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인간 행동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무용함을 뜻한다. 지금 지문은 딜런 에반스의 락강 정신분석 사전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남근 소망과 관련하여 여성에게 형성되는 콤플렉스를 거세 콤플렉스 또는 남성 콤플렉스라고 부릅니다. 거세 콤플렉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성은 자신에게 남근이 없는 이유가 자신의 남근이 거세되거나 손상당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남성 콤플렉스입니다. 프로이트의 진술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여자아이의 거세 콤플렉스도 남자아이의 성기를 봄으로써 초래됩니다. 그녀는 즉시 그들 간의 차이를 발견하고 그 의미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매우 심하게 손상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며 자신도 그런 것을 갖고 싶다는 소원을 품게 되면서 자신의 발달과 성격 형성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게 되는 남근 선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양호한 경우라도 상당한 심리적 비용을 치르지 않고는 극복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남근 선망의 의미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남자들이 공정치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한 예로서 여러분들은 혹시 다음과 같은 주장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즉, 시기와 질투 같은 감정이 남자들보다 여자들의 정신생활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여자아이의 거세 콤플렉스는 남근을 지닌 남동생이 태어날 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아이는 남동생에게서 자신에게는 없는 남근을 발견하게 되면 자신의 남근이 거세당했다고 믿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외상은 관념화되어 관념의 만능성을 지니게 됨으로써 여성의 정신적 발달과 성격 형성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여성의 거세 콤플렉스는 정신 발달 측면에서는 시기심과 열등감에 지배받게 만듭니다. 여성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할 때 시기심과 열등감을 느끼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여성의 성격 형성에 있어서 거세 콤플렉스는 신체적 결함을 바로잡고 싶은 소망, 다시 말해서 심리적 열등감을 방어하려는 페니스 선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와 관련한 정신분석적 견해입니다. 여자 아동들은 페니스 발견을 통해 그들이 어떤 것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이 발견은 분명히 여자 아동의 불안, 분노, 저항을 나타내는 일련의 행동들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였다. 여자 아동의 페니스 발견이 시기심의 출현과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우리는 여자 아동들 중 일부에서
초기의 페니스 선망은 여아가 계속해서 이러한 감정에 의해 지배받게 되는 원인이라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지금 지문은 마가렛 말러 등의 유아의 심리적 탄생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반면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여동생에 대한 시기심이나 열등감을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남자아이도 여동생에게 어머니를 빼앗김으로써 시기심과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남자아이는 여동생에게는 없는 자신의 이빨이나 남근을 어머니에게 자랑하면 어머니가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점점 기존의 자식에게도 관심을 쏟게 됨에 따라 이러한 생각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실제로 여동생에게는 남근이 없으므로 그러한 생각은 확신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확신은 훗날 여성보다 남성이 우월하다는 남성 우월감으로 발현됩니다. 대부분 문명에서 어머니가 아들을 선호하는 이유도 남근을 지닌 아들이 자신의 남근 열등감을 방어해 주기 때문입니다. 남근의 이러한 여러 가지 상징성으로 인해서 평생 여성은 상징적 남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가 상징적 남근이고 성인이 되어서는 남편이 상징적 남근이고 노년에는 아들이 상징적 남근이 됩니다. 프로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 결과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남편은 원래 성적 소망의 대체 존재이지 바로 그 소망의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여성의 사랑의 첫 대상은 다른 사람, 전형적으로 그 대상은 아버지로 나타난다. 남편은 기껏해야 그 다음인 것이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성욕에 관한 3편의 에세이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남근 소망과 남근 선망의 차이점은 남근 소망은 본능적인 충동이므로 시기심이 결부되어 있지 않지만 남근 선망에는 시기심이 결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편집증적 의심을 발달시켜 사물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근 선망이 편집적으로 되면 자신에게는 남근이 없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다시 말해 자신에게도 남근이 있다는 확신을 굳히게 되는 정신병으로 발전합니다. 이와 관련한 프로이트 견해입니다. 남자아이의 생식기를 본 여자아이는 자기에게는 그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갖고 싶어 한다. 여기서 소위 여성들의 남성 콤플렉스라는 것이 파생된다. 이것이 이내 극복되지 않는 한 이것은 그들이 정상적으로 여성답게 발육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준다.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언젠가는 남근을 갖겠다는 소망과 남자처럼 되겠다는 소망은 상상을 초월해서 노년까지 지속되고 달리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행동의 동기가 된다. 나아가 내가 부정이라고 부르는 과정이 여기에 개입되는데 이것은 아동의 정신 상태에서는 흔히 목격되기도 하고 그렇게 위험스럽지도 않지만 성인의 경우에는 정신병의 시초를 의미하는 과정이다. 그리하여 여자아이는 자신이 거세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자기도 남근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굳히게 되며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남자처럼 행동하게 된다. 남근에 대한 부러움에서 귀결되는 심리적 현상은 그 부러움이 남성 콤플렉스에 대한 반작용의 형성으로 흡수되지 않는 한 다양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자신의 나르시시즘에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상은과도 같은 열등감을 품게 된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성욕에 관한 3편의 에세이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여성의 무의식이 남근 선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성은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언젠가는 남근을 갖겠다는 소망과 남자처럼 되겠다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여기서도 뇌의 패턴 인식 기능이 작동합니다. 남성의 뇌가 어머니와 그 상징적 대체물인 국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성의 뇌는 남근과 그 남근의 상징적 대체물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남근의 상징적 대체물은 첫 번째가 남근을 가진 남성이고 두 번째는 남성들이 주로 하는 도덕적이고 지적인 활동입니다. 이와 관련한 정신분석적 견해입니다. 전성기기 또는 성기기의 경쟁의식, 질투와 시기심과 같은 다양한 감정들을 도덕적이고 지적인 우월감으로 바꾸는 것은 잠재기 초기의 남동생을 본 여자아이들에게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들은 타격 입은 자기애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 태어난 아기를 경멸하거나 아기에 대해 도덕적,
지적 우월감을 갖게 된다. 그리고 학교 공부에서 얻는 성취, 그리고 신체적, 지적 및 문화적인 분야에서 성공한 것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그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중요하게 된다. 그런 여자아이들은 후에 책임감이 강하고 사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 문화적 포부를 지닌 여성들이 된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보다 어린 남자들에 대한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안내하는 태도로 그 분노를 변형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지금 지문은 하인즈 코엇의 자기의 분석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여성의 뇌가 도덕적이고 지적인 활동을 남근의 상징적 대체물로 인식하는 이유는 남자 형제보다 우월한 아버지가 도덕과 지식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에서 남근의 상징적 대체물을 추출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이렇게 신체적 결함으로 인한 시기심과 열등감을 도덕적이고 지적인 우월감으로 바꿈으로써 타격받은 자기애적 손상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던 여자아이에게 남동생이 태어나면 남근 콤플렉스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신과 남동생과의 유일한 차이가 동생의 남근에 있으므로 자신이 부모의 사랑을 빼앗긴 원인이 남동생의 남근에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자아이는 남동생에 대한 시기심과 열등감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월한 자기 표상은 의식 속에 남겨놓고 자신에 대한 열등한 자기 표상은 의식 밑에 감춥니다. 그리고 열등한 자기 표상을 계속 억압하기 위해서 남성과 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그 상징 행위가 남성적인 직업을 선택하거나 남성들의 분야인 학문적 성취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정신분석적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2살 아래인 남동생의 출생으로 인해 자신은 사랑을 박탈당하고 기만당했으며 더 이상 부모의 애정과 관심의 첫 번째 대상이 아니고 남동생 다음에 2번째 자리로 밀려났다고 느꼈다. 그녀는 자기애적인 상실과 그에 따른 시기심에서 비롯된 자신의 모든 분노를 남동생의 페니스에 집중시켰다. 이것은 그녀가 남동생이 어째서 자신보다 부모에게 더 중요한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남동생 사이의 유일하고 명백한 차이점으로 드러난 것이 남동생의 페니스였기 때문이었다. 페니스 선망은 그녀의 신경증의 주된 원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 그녀는 매우 경쟁적이고 자기애적인 야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그녀는 높은 학문적 성취를 추구하게 되었다. 지금 지문은 윌리엄 마이스너의 편집증과 심리치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여성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신분석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성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동생이 여자아이였으므로 남동생이 태어났을 때와 달리 그렇게 시기심과 열등감이 강하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다지 욕심이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어머니의 위치에 자신을 놓으려는 욕망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자신을 동일시했고 어머니에 대해 승리를 거두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헤어스타일이 유경수 여사와 비슷하고 결혼에 관심이 없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여옥 전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해력이 부족하고 어린아이 같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무의식이 과거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매달려 정신 발달이 완전히 정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프로이트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외상적 체험을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지탱해왔던 토대가 흔들리는 사건으로 경험하면서 완전한 정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그들의 정신은 현재나 미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를 포기하고 지속적으로 과거에만 매달립니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강의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별명이 공주라는 것도 그녀의 무의식이 어린 시절의 어느 특정한 시점에 고착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공주처럼 지내던 시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상징적인 아내로서 행복했던 시기일 것입니다. 인간의 무의식은 이때의 행복을 반복 재현하기 위해서 현실을 계속해서 그때의 상황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나간 것도 어린 시절의 오이디푸스 상황을 재현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였을 것입니다. 즉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무의식이 진정으로 원한 것은 청와대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이를 방증하는 사건으로는 2012년 11월 25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실수입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등록하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려다 원고와 다르게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러한 말실수를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평소에 마음속에 품고 있던 무의식적 소망이 어떤 계기로 해서 표출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말실수와 더불어 나무위키에 있는 다른 정치인들의 말실수도 인용해 보겠습니다. 김무성도 이준석의 지원 유세를 갔을 때 실수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안철수를 선택해 주실 것을 이라고 발언했던 적이 있었고, 박지원도 안철수의 유세에서 문재인이 되어야 광주의 가치와 호남의 몫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실수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홍준표는 2017년 대선 선거 유세 때 목숨을 바친 희생을 부패한 보수로 매도하고 라고 말해야 할 것을 목숨을 바친 부패한 보수를 이라고 잘못 말한 적이 있으며, 또한 김종인은 21대 총선 미래통합당 선거 유세에서 민주통합당 또는 더불어민주당을 뽑아달라고 여러 번 말실수를 한 바 있다. 지금 내용은 나무위키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 당시 정치인들의 말실수와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활동해 왔느냐를 비교해보면 과거의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 이유가 외부의 요인이 아닌 스스로가 원한 것이라고 확장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구속시킨 윤석열 대통령과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은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쩌면 자신의 무의식적 소망을 성취시켜 주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윤종화의 정신분석이었습니다.